한 사람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깔끔하게 가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유진에게 그 순간은 굳게 닫힌 조정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만년필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에 그리고 그녀가 바쳤던 모든 청춘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서명에 더는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가슴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유진은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인쇄된 검은 글자들이 마치 그녀의 7년 세월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밤늦도록 남편을 기다리던 수많은 밤들,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탁,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속였던 거짓말들까지 이 종이 한 장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지워질 터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말라버렸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남편. 박지우는 꼿꼿이 허리를 편 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붙잡는 말도 없이 그저 비겁한 침묵으로 자신의 선택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와 다른 여자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남자였습니다. 내 말 못 들었니? 최 여사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쏘아붙였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사업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그 말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처럼 더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눈빛.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며느리라 부르던 여자를, 한식탁에서 밥을 먹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명할게요. 펜을 쥔 손이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망설임 없는 단호한 필체로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적혔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과의 질긴 인연을 잘라내듯 글자는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서류는 테이블 저편으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는 너무나 간결하고 잔인해서 되돌아갈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짐이라도 덜어낸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그림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유진의 뺨 위로 차가운 오후의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법원 계단에 잠시 멈춰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곁에 있던 낡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가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액정이 깨진 휴대폰,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심장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아직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이제는 그녀의 집이 아니게 된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보기 드물게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앞길이 트이는구나. 저렇게 재수없는 기운을 가진 여자는 일찌감치 내보냈어야 했어. 지우는 대답 없이 창가에 서서 유진이 작은 화분 몇 개를 가꾸던 텅 빈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화분들을 보니 까닭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에 애써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김다혜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최 여사를 향해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유진에게 말할 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내게 달렸다. 그 누구도 방금 낡은 물건처럼 버려진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진은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흩어지는 기억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좌석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숨이 막힐 만큼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오랫동안 직접 듣지 못했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냐? 그 짧은 한마디에 유진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긴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렴. 아버지가 바로 가마. 아니에요, 아버지.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요. 그는 더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는 항상 내 뒤에 있다. 통화는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폭풍우 속에 그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한편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곳, 희끗희끗한 머리의 한 중년 남성이 초고층 빌딩 창가에 서서 거대한 유전지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 딸, 이제 더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지. 이혼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지금. 박지훈의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유진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또 다른 거대한 문이 그녀를 위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비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에 빗장을 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시댁문 앞에 서서 낡은 캐리어를 손에 쥔 채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그를 기다리던 추억이 깃든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결혼이란 기나긴 인내의 과정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붕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안 시어머니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돌처럼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눈 대신 마치 눈의 가시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캐리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는 거라고. 7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네게 무슨 권리가 생긴 줄 착각하지 마.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청춘, 노력, 희생으로 바친 그 7년은 대체 무엇이었냐고 묻고 싶었지만 소용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빚도 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나 담담한 대답에 최 여사는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캐리어 손잡이를 고쳐 잡고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말할 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예의를 갖춘 인사를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인사는 무슨, 이 집에서 나갔으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대갑 골목길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몇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남편이 따라 나와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김다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에게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듯 문틀에 기대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언니, 진짜 가시네요? 다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버텨볼 줄 알았는데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혜와 마주친 것은 찰나였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입가에 걸린 의기양양한 미소를, 그리고 이 이혼이 단순한 결혼의 끝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진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네가 그토록 뺏고 싶어 했던 것,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길 바라. 다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유진이 욕설을 퍼붓거나 질투에 찬 저주를 하거나 혹은 값싼 머리채 싸움이라도 벌여주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평온함은 소리 없는 뺨따기와도 같았습니다. 다혜는 분한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버림받은 여자는 그냥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에요.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혜의 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은 길었고 다혜의 하이힐 소리는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유진이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울의 가을비처럼 세차게 쏟아지는 대신 끈질기게 조금씩 옷깃을 적셨습니다. 바짓단이 젖고 낡은 신발이 축축해졌습니다. 유진은 이웃집 처마 밑에 잠시 멈춰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 전 꼭 이런 비가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시집 오던 날 지훈은 우산을 들고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비를 막아줄게. 그때 그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이 남자가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낯선 집 처마 밑에서 스스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신가요? 젊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강태환 회장님의 비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강 회장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자신이 그의 수양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비서가 지금 이 순간에 전화를 건 걸까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단도직입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유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불편하시다면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아스팔트 위를 가르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강 회장님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오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유진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고 지켜보실 인내심이 없으십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비가 어깨를 적시도록 내버려둔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배경에 대한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지난날처럼 또다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지쳐버린 또 다른 자신이 속삭였습니다. 계속 도망치기만 한다면 최 여사나 김다혜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을 약자로 여길 것이라고. 유진은 빗속을 가로질러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야간 버스표를 한 장 끊고 대합실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과 지친 듯 잠든 공장 여직원들, 그리고 건조하게 다음 차편을 알리는 안내방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자를 잡고 남편의 옷을 개고 집안을 청소하는데 익숙했던 손가락들. 이제 그 손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그 어떤 이름도 없이. 하지만 단 하나. 자존심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유진은 마지막 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번져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방울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나온 집에서는 축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혜야, 네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집안 사업도 활짝 필 거다. 그 재수 없는 기운이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좋으냐.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집었지만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집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유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예가 술을 따르며 명랑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늠름한 아들 낳아드릴게요.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지훈의 머릿속 빈 공간을 찔렀습니다. 혼자 병원을 드나들며 조용히 진료 결과지를 받아들고 남몰래 눈물 짓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네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차갑게 말했었다. 그는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방금 늦은 비행으로 도착한 강태환 회장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서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충분히 아파했다. 내일 내가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모두에게 누가 내 딸의 진짜 가족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이혼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의 비는 거대한 폭풍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집에서의 아침은 진한 커피 향과 식기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보기 드물게 활기찬 표정으로 주방을 오갔습니다. 마치 중요한 행사를 앞둔 사람처럼 어두운 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무거운 짐을 하나 덜었구나. 그녀는 거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불길한 기운이 사라졌으니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지훈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볼 뿐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유진이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을 받아야 꽃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말했었지만 당시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색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다혜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최 여사의 얼굴에는 유진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선물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기력 보충하시라고 좋은 것 좀 사왔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바꿀 겸 풍수지리에 맞게 인테리어도 새로 할까 봐요. 사업운도 확 트이게요. 최 여사는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야지. 유진이는 뭘 알았어야지. 맨날 주방에만 처박혀서.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날 선말들이었지만 유독 오늘따라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날 점심 최 여사는 가까운 친척 몇 명을 불러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과 좋은 술, 그리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화 중에 유진의 이름이 간간히 언급되었지만 언제나 경멸적인 비웃음이 뒤따랐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남편 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여자는 내보내는 게 맞지. 한 고모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일찍 정리해서 다행이야. 더 오래 뒀으면 집안이 망했을지도 몰라. 지훈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지만 술 기운은 그의 타는 듯한 목을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만약 유진이 모두의 말처럼 정말 무능했다면 지난 7년간 어떻게 이 집이 평온했고 회사가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업팀장의 이름이 뜨자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팀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부 지역 프로젝트 파트너사에서 방금 메일이 왔습니다. 내부 사정 검토를 이유로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중단이라고? 네. 그리고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햇살 냄새와는 달리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막연하지만 선명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혜는 미래 계획과 아이를 낳는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집의 운명이 정말로 새로운 장을 맞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혜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그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직 그가 재앙에서 벗어났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거래실은 차갑고 환했으며 익숙한 에어컨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태도로 그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담당자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사의 일부 대출 항목이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주요 주주 및 전략적 파트너 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추가 담보 자산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후는 멍한 머리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친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은 대답을 피하거나 다음을 기약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TV를 보고 있었고 다혜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처럼 침실 가구를 재배치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최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당연하지. 이제 다혜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다혜가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는 큰일을 해야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유진의 평온한 눈빛과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 평온함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 유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불이 켜지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아버지가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가 말했습니다. 푹 쉬면서 지내거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마.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딸의 깊고 올곧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구르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더 이상 그 가장자리에 서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이혼한 지 아직 하루 남짓.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으며 자신들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덜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거대한 파도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박지훈의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독한 피로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불길한 예감처럼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잠 못 이룬 듯 쉰 목소리의 회계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방금 공식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7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용 한도를 전액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지훈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7일이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부에너지 프로젝트 파트너사가 자금 회수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략적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입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어머니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그는 이혼은 사적인 문제일 뿐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보고서의 차가운 숫자들은 그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시간에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갛고 파란 표지의 서류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지속적인 현금 흐름 적자. 이 숫자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었지만 이전에는 항상 대형 계약으로 가까스로 메워왔습니다. 이제 파트너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자 모든 문제점들이 무서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문득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7년간 그녀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서류와 장부, 내부 자료들은 그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지출에 대해 경고해 준 것도 무리한 투자를 말린 것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너무 신중하고 자신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녀의 그 신중함이 오랫동안 회사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늦게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둘러앉은 팀장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시장 확대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자금, 부채, 그리고 회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무거운 질문만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한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무력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유진은 늘 그의 곁에 앉아 장부를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차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건 당장 멈춰야 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요즘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번 자금 회수 결정들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말이 있네. 지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데요? 자네가 한번 생각해봐.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판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전화는 끊겼고 지훈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새하얀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유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눈빛, 나지막하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심장이 세차게 뛰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유진이 어떻게 이런 일과 관련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돈도 힘도 없는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한편 유진이 머무는 고급 아파트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행렬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도시는 개인의 상처와는 무관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던 아버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몇 군데서 연락이 왔더구나. 기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유진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그저 진실의 한 조각일 뿐이고.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세계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 혹은 부재만으로도 전체 판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건 싫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진실은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갈 테니. 저녁 늦게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고 다혜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전날처럼 들뜨지는 않았지만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다혜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대답하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그는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혼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댁의 사업에 생긴 균열은 유리 위의 금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둥지둥 그 균열을 메우려 애쓰는 동안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하늘은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임시로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등을 곧게 폈지만 어깨는 오랫동안 자신을 낮추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처럼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른 것이 지훈 씨 회사 일 때문인가요? 오랜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건드리지 않아도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 때문에 불렀다. 유진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는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단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지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데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침묵 속의 식사, 친척들 앞에서 당해야 했던 시어머니의 비난, 그리고 지훈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고도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까지 그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또 작게 만들어 결국 설 자리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또한 내게 증오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너를 짓밟고 올라서려 할 것이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다, 유진아. 나는 너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유진은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두 글자를 말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네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을요? 누군가 물으면 사실대로만 대답하거라.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 말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에 지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렴.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 돌아가지는 마라. 만남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유진이 호텔을 나설 때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으며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마른 입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박지훈 역시 숨막히는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골 카페에서 오랜 사업 파트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자네를 지탱해주던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지. 파트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7년간 누가 자네 뒤에 서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투던 순간이 아니라 밤늦게 돌아오는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 자신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묵묵히 처리해 주던 모습이 그저 제 아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꼈습니다. 파트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 지우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도시를 맴돌다가 무의식적으로 결혼 초 유진과 함께 살았던 낡은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안의 불은 꺼져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휴대폰을 들었을 때 그는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전화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한편 고급 아파트에서 유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공황 상태는 없었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수면처럼 고요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아직 채 닫히지 않은 과거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여지는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때 무시당했던 한 여자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박지훈은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자동차 앞유리에 끝없는 선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싶지 않아 음악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리스크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지우는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무슨 리스크 말입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업계의 지분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자본 그룹이 기존의 석유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터널 천장에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유, 에너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울리자 애써 외면했던 생각이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그녀인가? 그는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막 이혼하고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일 뿐이었다. 자신이 직접 목격했고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했던 눈빛, 지인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너무나 우연의 일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금 회수 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지훈은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유진이 지인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짧게 언급했던 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로비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어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은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께서는 방문객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가벼운 한마디는 그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서야 그는 걸음을 멈추고 불 켜진 위층의 창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유진은 자신 없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위층 아파트에서 유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차 한 대가 멈췄다가 떠나는 것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의 버팀목이 되어줄 의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 대가로 청춘을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가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신만 생각하면 된다.
한편 옛집에서는 최 여사가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감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다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뉴스, 중단된 프로젝트, 그리고 거대 그룹의 인수합병 소식들이 금융 관련 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어디 갔어요? 어머님, 다혜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바쁘겠지. 최 여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변의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검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급한 결정들의 뒷수습을 묵묵히 해주던 그녀를, 저녁 식사를 위해 늦게까지 기다려주던 그녀를,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고. 이혼한 지 며칠, 한때 자신만만하게 정상에 서 있다고 믿었던 남자는 발밑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옛사랑은 등을 돌려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고 그가 돌아가려 했던 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파산의 위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한 여자에 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조용히 하지만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빌딩의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 에너지 및 건설업계의 주요 인사 몇몇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도 소음도 없이 오직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과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만이 오고 갔습니다. 남용그룹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기자회견도 없이. 하지만 이미 여러 건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용그룹, 그 이름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간 석유 및 에너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한번 나타나면 판도를 뒤흔드는 힘을 가진 그룹. 강태환 회장도 직접 입국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몇몇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업계에서 후계자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이동, 기존 관계의 재정립, 심지어는 누군가의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편, 박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 대형 투자 펀드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 복잡한 금융 뉴스들은 읽을수록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파트너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누군가 이미 손을 썼어. 자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조만간 프로젝트를 넘겨야 할 거야. 누구에게 말입니까? 지우는 이미 희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자네보다 더 탄탄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바닥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전화가 끊기고 지훈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지난밤 아파트 로비에 서 있던 자신을, 그 차가운 거절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유진이 단지 화가 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세계로
이미 건너갔다는 것을. 고요한 아파트에서 유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가 아닌 자선 프로젝트와 이혼 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기금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처럼. 아버지가 등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임이 하나 있다. 아마 너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는 딸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아버지,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가볍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묻지 않고 그저 승낙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아니라 업계 내부의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 회장이 비공개 모임에 한 젊은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성이 단순하지만 가장 무게감 있는 한마디로 소개되었다는 이야기. 제 딸입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옛집에서 최 여사는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경제 뉴스에서는 유진의 이름 대신 강 회장의 이름과 준비 중인 거대 규모의 투자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저 동명이인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혜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체 채팅방이 떠들썩하게 울리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름과 관계들이 무서운 속도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유진 언니가. 입 다물어. 최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형태없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공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훈은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속 낡은 사진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결혼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사진. 그는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가 항상 반걸음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이제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때 경멸받았던 여자의 신부는 도전적인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만으로도 한 가정을 뒤흔들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진실을 모른 척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지훈의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주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지만 평소와 달리 아침 식사를 준비할 기분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TV와 지인들의 전화 통화로 들었던 소식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강태환 회장, 남용그룹, 그리고 서유진.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세상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으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기억을 찔렀습니다. 처음 유진을 만났을 때 마르고 조용한 말투에 항상 시선을 아래로 향하던 그 모습. 언젠가 유진이 마당에서 통화하며 어떤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을 우연히 들었던 기억. 그때 그녀가 나타나자 유진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었다. 당시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던가. 가난한 며느리가 초라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 잊지도 않은 관계를 꾸며낸다고 비웃었었. 이제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훈이 어디 있니?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훈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퀭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네, 어머니. 최 여사는 아들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너, 네 전처 집안에 대해 뭐 하는 거 있니?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해. 그녀가 악을 썼다. 그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때 누구 딸인지 알고 있었냐고.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유진이 가끔 조용히 외출하던 모습. 뚜렷한 이유 없이 며칠 휴가를 요청했지만 자신이 무심코 넘겨버렸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아내의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몰랐습니다. 그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두 손이 떨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유진에게 퍼부었던 온갖 악담들이 누군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어. 이 집에서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 그 말들이 평범한 여자에게도 충분히 잔인했지만 만약 그 여자가 세계적인 에너지 재벌의 수양딸이었다면 그것은 잔인함을 넘어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최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먼 친척이었다. 형님, 들으셨어요? 형님, 전 며느리가 남용그룹 강 회장 딸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최 여사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차갑게 식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가빠졌다. 어지러움에 그녀는 테이블을 짚었다. 어머니, 지훈이 놀라 달려왔다. 최 여사는 손을 저었지만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니, 아닐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의자 위로 쓰러졌다.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가사도우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날선 명령만이 존재하던 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 순간 지훈은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최 여사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정오 무렵 지훈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회사로 가지 않고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서유진은 대체 누구인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 사업 파트너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박 사장, 확인했네. 소문이 아니야. 강 회장이 서유진 씨를 자신의 수양딸이자 후계자로 공식 소개했어. 지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금속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확실합니까? 확실해. 그리고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맞설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강 회장 같은 사람은 손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거야. 전화는 끊겼다. 지훈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단호한 필체, 평온한 눈빛. 그때 자신은 그녀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잃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도시의 다른 곳.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 몇몇 업계 인사들이 호기심 어리지만 존중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딸입니다. 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 여전히 겸손하고 과시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제 딸입니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지훈의 온 가족은 진실을 마주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옛집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최 여사는 처음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나서야 붙잡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이혼한 지 불과 며칠, 온 가족이 경악하는 동안 유진에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멸시했던 과거로부터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 문을 닫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억척스러운 며느리도 권력자의 딸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서유진이라는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호텔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오늘 마무리해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다. 너는 여기 있거라. 유진은 그 절차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가 원치 않게 휘말린 게임의 질서를 바로잡는 마지막 수순일터였다. 도시의 반대편. 박지우는 굳은 얼굴로 회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재무팀장이 스크린에 띄운 숫자들은 냉혹했다. 마이너스 현금 흐름, 만기가 도래한 대출, 중단된 프로젝트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서부 프로젝트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재무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남용그룹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분을 파는 순간 경영권은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그 대가는 더욱 혹독할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그는 예전에 유진이 앉았던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야 깨달았다. 당연한 것은 소중히 여길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오후에 한 만남이 성사되었다. 중립적인 회의실. 지훈이 들어섰을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지훈은 벌떡 일어섰다. 유진 씨. 유진은 옛 지인에게 인사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적인 논의를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은 지훈의 마음속 희미한 희망마저 잘라냈다. 협상은 짧고 전문적이었다. 모든 조건은 명확했고 굴욕적인 흥정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공정해서 지훈은 더욱 비참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 필요도 없었다. 그저 현실을 눈앞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그는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 당신이 계획한 겁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단지 더 이상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세월 유진의 침묵과 인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수많은 실수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방패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만남이 끝나고 지훈은 텅 빈 기분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를 오래 보지 않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회사를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감사해야 할지 후회해야 할지. 어쩌면 둘 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몰랐다. 이혼한 지 며칠. 가장 달콤한 복수는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진에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그녀만의 방식이었. 소문은 박지훈의 상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다혜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다. 단골 명품 매장에 들어섰을 때 예전의 환대는 사라지고 의례적인 예의만 남아있었. 아무도 그녀에게 달려와 말을 걸지 않았고 VIP 좌석을 권하지도 않았. 그녀는 자신이 동경의 대상에서 하루아침에 구경거리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다혜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그녀가 최 여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그녀를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피곤할 때 네 방에 가서 쉬렴. 그 차가운 한마디에 다혜는 자신이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이었던 적이 없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유진이 그랬던 것처럼 소리 없이 그 집을 떠났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를 배웅하는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도시의 다른 편. 한문유진은 그녀와 아버지가 설립한 여성지원 재단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아직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폭력, 배신,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난 여성들의 눈물 어린 이야기들. 그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짐을 네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편 박지훈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다혜는 떠났고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 위 차갑게 식은 음식을 보며 그는 유진이 차려주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지만 끝내 전화하지 않았다.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혼의 여파는 길었다. 세 번째 인물은 소리 소문 없이 무대에서 퇴장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선택이 남긴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하여
그날 오후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다. 유진이 새로 마련한 재단 사무실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최 여사가 서 있었. 불과 며칠 사이에 날카롭고 냉정했던 그 여인은 10년은 늙어 보였. 더 이상 오만한 눈빛은 없었고 당혹감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서유진 씨. 그녀는 망설이다 호칭을 고쳤다. 제가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그 호칭은 보이지 않는 선처럼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그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은 어색하고 무거웠다. 내가 사과하러 왔다. 그 두 단어의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원망도 동정도 아닌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틀렸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어.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 내가 몰랐다. 네가 그런 분의 딸인 줄은.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만약 아셨더라면 저를 다르게 대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최 여사는 말을 잃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그랬을 게다. 유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 사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것이군요. 최 여사는 침묵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진심으로 후회한다. 네가 누구였든 지난 7년간 우리 집에서 네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 유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뒤늦은 후회의 감정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깨진 조각을 붙이기엔 너무 늦어버렸. 원망하지 않아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최 여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사과를 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유진도 일어서서 명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다. 마음은 받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최 여사가 떠난 후 유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무겁지도 않았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 유진이를 만났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사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더구나. 지훈은 전화를 끊고 텅 빈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깊고 공허한 상실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혼한 지 며칠. 뒤늦은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남은 원망의 빚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건네졌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비갠 뒤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삶에도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의 날들은 유진에게 생각보다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해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해결책보다 깊은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물었다. 제가 지금 떠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며칠 전 자신의 모습과 꼭 닮은 그 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만 있다면요. 자신이 겪었던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조용한 힘이 되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박지훈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느리고 더 무거운 삶이었다. 그는 겸손과 책임감, 그리고 존중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찾지 않았다. 뒤늦은 사랑은 때로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 여사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유진의 화분들이 놓여있던 텅 빈 베란다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조용하고 끈질긴 후회가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주말이면 유진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한때 누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누구나 누군가가 필요하단다. 단지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시간에 만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존심을 잃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혼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되찾게 해준 전환점이었다. 한때 무시당했던 여자는 이제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었다. 때로는 조용한 자립이야말로 과거의 상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유진은 아버지를 따라 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 회장이 극소수의 손님만 맞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유진은 오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절차임을 알고 있었다. 회의실 안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 딸 서유진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유진은 더 이상 심장이 뛰거나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면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평범함이란 부당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옛집에서 박지훈과 최 여사도 그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들어와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영원히 떠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혼은 한때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출발점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온하고 당당하게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격동의 날들이 지나고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유진은 도시가 잠에서 깨기 전 일찍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재단 사무실. 폭력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한 여자가 보낸 손편지를 읽었다.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진정한 치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어둠을 함께 통과해 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박지훈은 회사 건물 앞에 서서 햇살에 빛나는 간판을 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진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한 축복을 보냈다. 뒤늦은 인정이었다. 최 여사는 텅 빈 마당에 새로운 화분 몇 개를 놓았다. 어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생을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처럼. 저녁이 되자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올바른 길이 자신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인생도 저 불빛처럼 찬란할 필요는 없지만 길을 잃지 않을 만큼은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혼은 한때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듯 보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돌려주었다. 어떤 결혼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부족해서 끝이 난다. 어떤 여자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의를 믿기 때문에 오래 침묵한다. 그리고 때로는 굳게 닫힌 문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유진은 울음 대신 평온함으로 이혼을 통과했다. 그녀는 복수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인간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방패가 되기를 멈추었을 때 진실은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 인과응보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찾아온다. 시댁 식구들은 오만함에 대한 뒤늦은 교훈을 얻었고 전 남편은 무관심의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유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용서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라는 진실을. 이 이야기는 동화 같은 재회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하고 현실적인 결말을 선택한다. 그곳에서 여자는 슈퍼 히어로가 될 필요가 없다. 그저 떠나야 할 때 떠날 용기, 스스로를 치유할 인내,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지 않을 지혜만 있으면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너짐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기억하라. 제때에 떠나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단단히 일어설 때 세상은 당신을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이다.